여행하는 말들. 다와다요코 지음, 유라주 옮김, 돌베개. 파리. 한 언어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다. 2003년 1월 프랑스 문학상 되마고상 시상을 보러 파리에 갔다. 이 여행은 일본 문화시설인 분카무라가 주는 분카무라 되마고 문학상을 받아 그 부상으로 갔다. 오전 11시쯤 늦은 아침을 먹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카페 레되마고는 잠시 조용해졌다. 곧 평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며 샴페인 잔을 기울여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다. 그중 한 사람이 마이크를 손에 들고 올해 수상자는 미슈카 아사야스로 정해졌습니다 하고 발표하자 박수가 터지고 수상자에게 전화가 갔다. 30분 정도 기다렸을까? 수상자 본인이 자동차를 타고 도착했고 카메라맨의 플래시를 받으며 카페에 들어왔다. 최종 심사에 남은 4명의 작품은 초대장에 적혀 있으나 그중 누가 상을 탈지는 시상식 날에 정해진다.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토론한 것 같지는 않아 미리 정한 건지 아니면 전원일치일지 외부자인 우리는 마음대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코 넓지 않은 카페 안, 테이블 사이에 사람들이 비좁게 서 있고 샴페인 잔이 3분 간격으로 뒤집혀 깨지며 담배 연기와 말소리로 가득 찬 공간은 독특하고 뜨거운 분위기였다. 만약 여기가 일본이나 독일이라면 문학상이란 말만으로 책임 같은 걸 느껴 무턱대고 즐기지 못할 텐데 파리 문학상은 남의 일이라 엄청 즐거웠다. 지하철을 타고 오대옥역에서 내려 어슬렁거렸더니 서점이 놀랍도록 많았다. 독일은 이렇게나 서점이 많지 않다고 그날 밤 베르나르 바눈에게 말하자 그것은 프랑스 문화가 파리에 집중돼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뿐 독일도 좋은 서점이 전국에 있고 책 발행 부수가 프랑스보다 많으며 독자층도 넓다고 했다. 또 독일은 나라나 공공기관에서 작가에게 하는 지원이 더 충실하기 때문에 작가가 글을 쓰며 생활하기에는 프랑스보다 편하다고 가르쳐 주었다. 바누는 투르 대학의 독일문학 교수로 내 책을 이미 2권이나 프랑스어로 번역해 주었다. 밤에는 바눈과 내 책의 프랑스어판을 출판해준 베르디에 출판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출판 관계자에 비해 굉장히 문학적이고 독자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했다. 지구화가 진행된 현대에는 어디를 가도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날 밤 실감했다. 출판사 사람들이 데려간 곳은 근처의 서민 레스토랑이었다. 벽에 걸린 사진이며 주인 작품인 기묘한 오브제 컬렉션, 오리와 흰콩을 익힌 요리의 맛과 향, 세련된 병에 담겨서 나온 물, 사람들이 입은 옷과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 출판사 사장이 던지는 질문까지. 여기는 절대 함부르크가 아니었다. 단 1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런 별 세계에 올 수 있다니 놀라웠다. 영어와 아무 관계 없는 세계. 모두가 프랑스어로 말한다. 바눈이 통역해 주었는데 2번에 1번은 난감한 얼굴을 한다. 통역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은 독일어로 하면 아주 이상하게 들리니까요. 라며 바눈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주의 깊게 통역을 시작한다. 바눈의 망설임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경계를 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경계의 주민이 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계를 실감할 수 있는 그 망설임의 순간에 언어 이상의 중요한 무언가를 느낀다. 어디에서나 통하는 얕은 영어로 하는 따분한 비즈니스 토크가 세계를 뒤덮으면 참 시시할 것이다. 나는 영어를 험담하고 싶지도 않고 프랑스어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다.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묘한 장소성이 농밀한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고 싶다고 느낀다. 사진, 그림, 언어,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유대인 박해, 혁명, 다신교 이야기까지 대화가 활기를 띠던 참에 갑자기 그런데 당신은 왜 파리에 살지 않고 함부르크에서 살죠?
라는 질문이 나와 나는 웃고 말았다. 처음 파리에서 낭독회를 했을 때가 생각났다. 1990년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나라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질문이 나와 놀랐다. 왜 프랑스어가 아닌 독일어로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모어가 아닌 외국어로 쓰느냐는 질문이라면 드물지 않다. 그렇지만 그 외국어가 왜 프랑스어가 아니냐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그 자리에 있던 한 독일인이 나중에 싱글거리며 말했다. 프랑스어가 아니라 독일어를 고르다니 믿을 수 없네요. 미국인이 말하는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쓰면 좋을 텐데요와 프랑스인이 말하는 독일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쓰면 좋을 텐데요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독일어 시인 파울 첼라는 말년에 계속 파리에 살았는데 독일어로만 시를 썼다. 내가 두 번째로 파리에 간 것은 파울 첼란 국제학회가 열렸을 때로 학회가 끝나고 한 학생이 파리 주변에 있는 첼란 묘지에 데려갔다. 좀처럼 안 오는 버스를 겨우 타고 아무도 없는 묘지에 도착하니 똑같이 네모난 묘비 수백 개가 길게 놓여 있었다. 묘비가 서 있지 않고 모두 누워 있었고 석양이 그것을 비추었다.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묘지기처럼 보이는 남자한테 안첼의 묘를 물었더니 바로 가르쳐 주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첼라는 필명이고 본명 안첼의 철자 순서를 바꾼 것이다. 첼라는 당시 루마니아 영토였던 체르노빌에서 독일어를 말하는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시인은 오직 한 언어로만 시를 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생을 끊기까지 자기 어머니와 친구들을 살해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독일어로만 시를 썼다. 어학 재능이 뛰어나 프랑스어에 정통할 뿐 아니라 러시아 시인 오시프 만델슈탐의 시도 독일어로 번역했다. 여러 언어가 들리는 동유럽 환경에서 소수 언어 독일어를 주 언어로 성장했던 환경은 프라하의 카프카와도 닮았다. 첼란의 말, 시인은 오직 한 언어로만 시를 쓸 수 있다는 때때로 인용되는데 여기서 한 언어는 폐쇄적 의미의 독일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첼란의 독일어에는 프랑스어도 러시아어도 들어있다. 외래어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시적 발상이 나오는 그래픽 기반으로서 여러 언어가 그물코처럼 서로 꼬여 있다. 그러므로 한 언어는 베냐민이 번역 이론에서 말한 번역을 통해 많은 언어가 서로 손을 맞잡고 구성하는 하나의 언어로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잘 알려진 예를 하나 들면 포도주와 상실, 두 잔이 기울었을 때로 시작하는 시에서는 비탈이란 말이 나오는가 하면 갑자기 눈이 나온다. 뜻으로는 비탈과 눈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어 비탈과 똑같은 철자가 프랑스어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원상 관계가 없고 발음도 전혀 다르지만 겉모습이 같은 것이다. 우리 무의식이 얼마나 이렇게 남인데 꼭 닮은 단어의 관계에 지배받는지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다. 첼란의 시에서 유사한 것은 의문이 아니라 그림이다. 보통 유럽 시는 구체시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중심이라고 한다. 구체시는 1960년대에 활발히 나타난 실험시로 글자를 시각적으로 배열한 시이다. 하지만 첼란에게서는 의문이 아니고 그래픽적인 발상이 곳곳마다 보인다. 덧붙이면 첼란의 동반자는 프랑스인 그래픽 디자이너로 첼란과 함께 시와 애칭판화를 조합한 작품도 남겼다. 첼란의 시는 프랑스어는 물론 첼란이 몰랐던 일본어도 들어있는 마법의 그물 같은 다언어 구성이지 않을까. 이 생각은 졸져 서투른 말의 헛소리에 수록한 파울 첼란 이론에도 썼는데 길어지니 여기서 다시 쓰지는 않겠다. 첼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언어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고 강하게 느낀다. 나는 복수 언어로 글을 쓰는 작가에게만 특별히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모어 안에서
복수의 언어를 창조하면 밖이나 안이 나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